안녕하세요. 조동식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릴리프, 이해찬에게 주어진 과제,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구에 원포인트 릴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경기 후반을 전체를 책임지는 이제 릴리프, 구원 투수를 롱 릴리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원포인트 릴리프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단 한두 타자만 잡고 급한 불만 끄고 내려가는 그런 역할입니다. 원포인트라고 하기는 하지만 경기 전체의 승부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해찬이 야구로 치자면 전형적인 원포인트 릴리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찬이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그런다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내려갈 것인가. 사실 이해찬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쥐업, 즉 킹메이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주주입니다. 나이나 선수 이런 걸 따져봐도 사실은 그 직접 전면에 나설 만한 그런 군번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찬이 직접 요구를 이끌고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권에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게 무엇인가? 이해찬은 지난해 대선 직전에도 보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진보 세력이 4-5번 연속 집권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해찬의 이런 연속 집권론, 말이 연속 집권론이지 사실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4-5번 집권한다는 건 사실 영구 집권론이나 저는 마찬가지 의미라고 보거든요. 이런 이제 그 연속 집권론은 추미애와 이 김민석 등에 의해서도 리바이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집권 여당 내부에 공식 합의 사항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해찬이 직접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는 것은 바로 이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해 자신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세력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해찬이 나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의 영구 집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선 이제 정치 일정으로 보자면은 사실 당장 2020년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022년의 대선도 굉장히 위태로워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년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2020년의 총선 승리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해찬이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대표로 나선 것인가? 근데 엄격히 말해서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총선 승리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낼 수 있는가? 사실 그 점은 의문입니다. 2020년 총선은 철저하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말 그대로 엄청난 싹쓸이를 했습니다만은 그 득표를 그대로 이제 총선에서 득표한다면은 무려 250석을 얻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총선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와 같은 그런 우세를, 일방적인 우세를 더불어민주당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시위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종의 축하 케이크 자르기 또는 샴페인 터뜨리기 정도의 의미 아니었나. 지난 대선의 승리 및 정권 교체를 민심이 확실하게 추인해주고 도장을 찍어준 정도의 절차였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총선은 다릅니다. 2020년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3년차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객관적인 성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입니다. 중간평가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간평가입니다. 하지만 여권의 총선 승리에 대한 불안감은 앞으로 계속 커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추락이 심각합니다. 경제가 망하고 나서 이 선거에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여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우선 지지 세력의 결집이라는 제목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보다 결정적인 게
현재 집권 세력이 지난 집권기,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하는 거 평가 내용,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그 집권기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평가 반성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이 고위 공무원, 특히 재경부 등의 고위 관료에 휘둘려가지고 개혁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 부와 권력을 축적해온 기득권 세력,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는 용어가 적폐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기득권 세력을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너무 부드럽게 대해주고 신사적으로 대해준 것이 정권을 잃은 핵심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동안 지난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명박근혜 이 9년 동안의 집권기 이 시기에 그 현 집권 세력이 그 공공연하게 발표했던 자기네들의 평가 반성이라고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개혁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적폐 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노무현이 그 죽음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분들은 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스스로 개혁이라고 믿는 정책 노선에 죽어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군사작전 하듯이 적폐 세력을 박살내야 된다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권력을 잃고 죽음과 멸망의 길에 내몰릴 것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이후 해온 일들이 또 반국가 범죄의 혐의가 짙다는 정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 진영 내에서 그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임종석 등을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도 많았습니다만 그 주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정권이 바뀔 경우에, 그러니까 현재 집권 세력이 정권을 놓칠 경우에 현재 여권의 핵심 세력은 거의 100%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제목은 과거 정권 교체 이후에 정권을 잃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구집권 세력에게 적용됐던 어떤 혐의보다 심각하고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여적죄나 내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적죄의 경우에는 유죄로 확정될 경우에 무조건 사형입니다. 현재 집권 세력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 집권 세력에게는 더욱더 이게 사실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 집권 세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권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해찬의 역할이고 이해찬이 전당대회에 나서게 된 핵심 저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연정 내지는 협치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 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이제 그런 제안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표현은 뭐 연정에서 협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의미는 뭐 동일하다고 봅니다.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자신도 일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발언한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성향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색깔은 사실 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노 성향이라고 봅니다. 봉화에 가서 노무현 묘소에 참배하고 권양숙과 대화하는 것에서도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또 당내 자유한국당 내부에 당내 반공 보수 성향의 의원들을 겨냥해가지고 동북아 질서가 변하는 만큼 사고 체계도 변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가는 흐름에서 자유한국당도 그간 고집하던 냉전 반공 보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국가주의 비판 등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김병준 위원장이 현재의 집권 세력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공통 분모가 있다. 현재의 집권 세력과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이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첫째,
현재 여건은 반드시 정권을 연장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요구가 있다. 어느 정권보다 그게 강하다. 둘째, 현재의 정상적인 정치 일정, 즉 총선과 대선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셋째, 연정 또는 협치를 위한 시도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현재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찬의 역할이 정권 연장으로 가는 길을 열어가는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한다면 그 1차적 수단은 연정 내지 협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정이나 협치를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앞으로도 변수도 많고 그런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남북 연방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 통과를 노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여권제도 여권발 정계 개편 이제 좀 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북 연방제 개헌이 이루어지면은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 일정의 의미는 현저히 약화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정치 일정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의회가 해산되거나 대통령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상한 기획력과 추진력, 실행력 그리고 카리스마를 갖춘 원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총선을 통한 의석 확보가 아니라 기존 의석 분포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도 제적의원 3분의 1이라는 견 찬성표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찬 같은 실세 그리고 노련한 정치인이 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찬은 사실 지난 2011년 그 혁신과 통합, 백만 밀란 이런 장외 세력을 껍데기 동원해가지고 껍데기뿐인 조직을 갖고도 당시 민주당 손학규 체제로부터 엄청난 지분을 챙겼고 결국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고 소위 말해서 당시 진보 야권 세력의 주도권을 쥐고 결국 문재인을 내세워서 집권에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해찬 정치공학적 술수의 대가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통하지 않고도 정치권의 새 판을 짜는 적임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포인트 릴리프라고 이해찬의 역할이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찬이 실제로 추진하는 연정이나 협치 자체도 원포인트의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3당 합당 같은 성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여야 모두 이렇게 전면적인 정계 개편, 합당으로 가기에는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이를 정리할 만한 리더십도 매우 부족합니다. 또 소위 말해서 연정과 협치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병준이나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인 위상에 대한 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야 정치 세력은 일시적으로 개헌안 통과에서만 협력하여서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은 후에 다시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이해찬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되지 않는다 해도 누군가는 나서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이야 어차피 현 여권의 이중대 성격이 짙고 민평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독자적인 변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구 개편 등을 받는 조건으로 개헌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일부와 이게 제휴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정의당과 민평당에 따라가면은 이 구도를 막을 힘은 현재 정치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원포인트 연대를 추진하는 명분이 또 있어야 될 거예요. 이 명분은 결국 감성적인 민족 공동체 형성이나 통일로 가는 전 단계 아마 그런 식으로 호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방 경제가 유일한 길이라는 식으로 선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 유권자 수준이나 지식인들의 수준을 고려하면은 그런 선동도 먹혀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 북한과의 거래나 기타 유엔 제재 위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이 현재의 여건에 의해서 반미 정서를 강화하고 친중 종북의 명분을 정당화하는 그런 재료로 오히려 사용될
가능성이 그런 재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견안이 통과되면은 이후에 국민투표에서는 이걸 절대 막아낼 수 없다고 봅니다. 국회 통과 이전도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서 일단 이 견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거의 전면적인 여론전과 함께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수단, 심할 경우에 테러 같은 수단도 동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이런 가능성도 한번 짚어보고 이런 위험성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적인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시도가 현실화되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